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교재 98페이지에 있는 보어와 슈레딩거의 원자 모형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지금 영상 킨 친구들은 요거 처음부터 끝까지 요 6문제 푼 다음에 다시 영상 켜주도록 하세요. 자, 우리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은 같이 쌤이랑 이 지문 읽어볼 건데, 이제 쌤이 조금 이따 돌아볼 거거든? 근데 다 맞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그래서 쌤이 지금 다시 한번 읽어준 다음에 또 문제 풀 시간을 줄 거거든? 그래서 그때 다 맞을 수 있게 이걸 최대한 열심히 이해해보면 돼요. 자, 우리 1문단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건데, 얘들아, 쌤도 문과잖아. 그래서 과학 지식이 진짜 하나도 없어. 너네보다 더 모르는 편이야. 그래서 딱 여기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해설을 할 거야. 여기에서 덧붙이면 그거는 국어가 아니라 과학이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자. 자, 우리 맨 첫 줄부터 읽어보니까 수소기체에 전기 방전이라는 걸 일으키면 에너지를 흡수한 수소 분자의 분자 내 결합이 깨지면서, 자, 여기서부터 밑줄 쳐보자. 수소 분자가 수소 원자들로 분해된다. 그럼 원래 분자였던 것이 더 작은 단위인 원자로 분해됐다라고 했네. 그럼 얘들아, 지금부터 우린 분자에 집중해야 돼? 원자에 집중해야 돼? 원자로 분해됐다니까 원자로 집중해야겠지. 그래서 얘들아, 여기다 한 번만 네모해줘. 수소 원자 대 전자. 자, 이제 분자는 나오지도 않고 얘들아, 여기에 수소 원자 내에 또 전자가 있나 봐. 이 전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얘는 뭔가 들떠있는 상태가 되어서 기적 가장 낮은 상태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고, 이후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얘들아, 방출한다가 무슨 뜻이야? 빛을 내보내다. 그럼 얘들아, 이런 거 나왔으면 한번 가서 확인은 해봐야겠지. 6번에 1번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맞으면 6번에 1번 제껴야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이제 쭉 한번 읽어볼 건데, 얘들아, 항상 글을 읽을 때에는 앞에 내용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돼. 여기까지 읽었잖아. 자, 지금 수소 분자가 뭐가 됐어? 원자가 됐지. 그 다음에 그 원자 내에 뭐가 있대? 전자가 있었는데 그 전자 무슨 에너지였대? 높은 에너지였대. 그치? 근데 그게 어떻게 된대? 낮은 에너지로 전이 되면서 뭐를 방출한대? 그치? 얘들아, 이렇게 뭔가 국어는 앞에 내용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뒤에 독해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 자, 그러면서 조금만 읽어볼게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네모해주세요. 수소 원자에, 수소가 지금 빛을 방출했잖아. 그래서 우리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나 봐. 자, 그런데 자, 색깔 지금 여러분 쓰고 있는 거랑 다른 거 하나 들어. 다른 거 하나 들어. 항상 우리 다른 내용 다를 때 쌤이 다른 색깔 쓰네. 자,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은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이 보여주는 연속적인 스펙트럼과는 달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 우리 달리라는 이런 거에 꼭 집중해야 되잖아. 그러면 햇빛은 연속적인 스펙트럼이라는 걸 보여주지만 수소 원자는 얘들아 어떤 걸 보여주냐면 분리된 몇 개의 선만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대요.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이해 못하지만 햇빛은 연속적인데 수소 원자는 어떻대? 분리됐다라니까 뭔가 불연속적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근데 마침 그 내용이 아래에 있네. 선 스펙트럼의 존재는 수소 원자 내 전자에,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 밑줄 치자. 수소 원자 내 전자에 어떤 에너지 준위라는 게 있는데, 준위는 뒤에 어떤 뜻이 있었어. 에너지 값이 있는데, 그 에너지 값이 뭐래요? 별표 뭐래요? 불연속적이며, 그 다음에 이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특정한 값의 에너지 상태만 허용된다라는 걸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차이점 한번 짚어보자. 우리 햇빛과 같은 어떤 연속적인 애들도 있지만 수소에서 방출하는 이 빛을 보니까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얘와 달리 불연속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서 얘들아, 햇빛은 연속적이니까 어떤
특정한 에너지 상태만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얘는 모든 에너지 상태가 되지만 얘는 특정한 값의 에너지 상태만 허용되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놔둔 거야. 자, 여기까지 또 정리됐을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으면 얘들아 우리 또 B 한번 보고 가야 되잖아. 특정한 값의 에너지 상태만 하고 B 보고 와봐. 뭐라고 돼 있어? 여러분 프린트 보고 와. 가서 6번에 2번. 그럼 얘들아 그 말을 넣어서 읽어보면 되잖아. 선 스펙트럼의 존재는 특정한 값의 에너지 상태만 받아들여진다는 걸 의미한다. 문맥상 어색하지는 않지. 그러면 얘도 뭔가 제껴도 될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넘기면서 자, 그 다음 읽어보니까 자, 이러한 현상, 얘들아 이 현상은 뭐냐면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왜 불연속적이지? 왜 특정 에너지 값만 허용하지? 하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학자 하나가 나왔어. 닐스 보어래요. 얘들아 이 글의 제목이 뭐였어? 시완이가 읽어봐. 글의 제목을 읽어보세요. 보어와 슈레딩거의 원자 모형이잖아. 그럼 지금 누구의 원자 모형부터 나온 거야? 보어의 원자 모형인데 얘는 고전 물리학을 바탕으로 했대. 그래서 고전 물리학이 뭔지 읽어보니까 움직이는 입자는 무슨 운동을 한대요?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에 뭔가 있었어. 그럼 얘는 직선 운동을 하고 있지. 근데 얘가 만약에 원 운동을 하려면 어떤 그 원의 중심으로부터 끌어당기는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이 가해져야지 얘가 직선이 아니라 빙글하고 이렇게 돌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네. 그래서 읽어보니까 원운동을 하려면 하고 원운동의 밑줄. 자,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어떤 힘 같은 게 있어야 한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보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네. 전자가 원자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돌고 있는 것은, 그럼 얘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봐. 전자가 여기 있고 원자에 핵이 있대. 그럼 핵 중심으로 전자가 뭐 하고 있대? 전자가 원자로부터 떨어가지 않고 뭐 하고 있대? 그치, 이렇게 돌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 핵이 플러스라는 양전하를 띠고 있고 여기에는 이 전하는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얘들아 어떻게 돼? 서로? 끌어당기게 되지. 그럼 여기로부터 여기로 힘이 있어 없어? 그치, 이 힘이 있는데 그 힘의 이름이 뭐래요? 인력이래. 그러면 이 힘은 인력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결하면서 읽어야겠지. 그래서 음전하를 띤 전자 사이의 인력 때문에 전자가 무슨 운동을 한대요? 전자는 지금 원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 나왔어. 원자는 원자 핵 주변에 별표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서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이거 아까 어디서 봤지? 몇 문단에서 봤어? 1문단 마지막에서 이 수소 원자는 특정한 값의 에너지 상태만 허용해 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러한 현상을 닐스 보어가 설명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럼 닐스 보어는 왜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지 설명했냐면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얘네 둘 사이에 뭐가 있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얘가 뱅글뱅글 이렇게 도는 힘이 생긴 거예요 하면서, 근데 얘들아 얘하고 얘 사이에서 얘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면은 이 사이가 어떻게든 유지가 되겠지. 이게 바로 특정한 에너지 준위가 되는 거야.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서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도 따라왔어? 지섭이 따라왔어요? 자 그럼 마저 가보니까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또 밑줄 쳐봐. 또 나왔네.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라는 말 계속 나오잖아 얘들아. 특정한 에너지 준위인데 이게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이런 것들이 아까 위에서 얘기하는 여기서 우리가 네모하고 온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과 일치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자 근데 얘들아 그러나 같은 말이 나왔어. 그럼 좀 다른 말이 나와야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집중해야 되는데 전자가 하나인 수소래. 그럼 쌤 봐봐 얘들아. 아까 핵과 전자, 이 전자 한 개만 빙글빙글 돌고 있다라는 거겠지? 이렇게 전자가 하나일 때에는 이게 보어의 이론이 설명이 되지만 그것과 달리
다전자 원자에서는 보어의 모형이 적용된대 안 된대? 전자가 여러 개면 설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얘들아 우리 뒤에 문제에도 나왔네. 전하를 띤 입자의 가속도 운동에 관한 고전 물리학 이론이 있는데 얘들아 쌤 봐봐. 핵과 전자가 있어. 그럼 얘가 똑같이 이렇게 돌게 되면은 이걸 유지할 수 있겠지만 얘가 점점 세게 돈대. 근데 인력은 변한다는 말 없잖아. 그치? 점점 세게 돈다라니까 얘가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유지할 수 있나? 그치? 여기서 지금 가속도 운동에 대한 고전 물리학 이론에 이 보어의 이론이 위배됐기 때문에 이거 좀 한계가 있는데 하는 식으로 여기서 한계를 언급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도 정리됐어? 자, 그러면서 얘들아 우리 뒤에 사실 보기를 읽어야 이게 이해가는데 그냥 이건 간단하게 읽고 가자. 즉 전자는 원형 궤도를 따라 원자핵 주위를 움직일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자, 여기까지가 보어 이론의 끝이야. 자,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3문단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새롭게 나온 학자 이름 뭐야, 시우야? 슈레딩거도 얘들아 무슨 모형을 제안했대? 원자 모형을 제안했대. 근데 얘들아 아까 우리 보어는 전자라는 입자에 딱 초점을 맞췄잖아. 그치? 그 전자가 핵 주변을 돈다라고 했었지. 근데 얘는 전자의 파동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한 거야. 그럼 얘들아 슈레딩거가 도대체 왜 이걸 제안했을까? 이 문단 마지막에 나와. 왜? 그치? 맞아. 보어의 모형에 아까 한계가 있다 했잖아.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얘가 새로운 모형을 제안한 거지. 자, 이게 1번의 답과 관련이 있어. 여러분의 1번의 답 한 번만 가서 봐봐. 1번의 답 여러분이 고른 게 지금 쌤이 설명한 거랑 비슷해야 돼. 뭔가 비슷한 거 같아? 시원아?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슈레딩거는 얘들아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했는데 그는 핵에 결합된 얘도 뭐야? 똑같이 전자가 나오네. 근데 이 전자를 정상파로 보고 원자를 파동, 얘들아 파동이라는 건 이런 걸 파동이라고 하잖아. 파동 역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대요. 그럼 가서 C 보고 와. 여러분 가서 C 보고 와. 자, 그는 전자를 정상파로 보고 원자를 파동 역학적으로 풀어내려고 했다. 설명하다 풀어내다. 뭔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쭉 마저 읽어보니까 자, 예시도 우리 비유도 쓰고 있어. 쌤 봐봐. 여기 쌤이 대충 기타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기타는 여기하고 여기에 이렇게 줄이 매달려 있지. 그러면 양쪽 끝이 고정이 되고 있네. 자, 그 다음에 쌤이 여기다가 손가락을 하나 댔어. 그럼 마디가 몇 개 됐어? 하나, 두 개 됐지. 근데 손가락 여기 놓은 채로 여기 하나 더 댔어. 그럼 마디 몇 개? 하나, 둘, 셋 하는 식으로 마디는 내가 만들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어봐. 기타나 바이올린에서 양쪽 끝이 고정된 현, 줄이 특정음을 내는 것처럼 밑줄, 파동이 특정 영역 안에 고정된 경우 파동이 정상 상태에 있다라고 하고 그것을 정상파라고 한대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쌤이랑 그림 한번 봐볼까? 자, 얘네 양쪽 끝이 고정되어 있지? 이거 정상파야 아니야? 얘는 양쪽 끝 고정되어 있네. 정상파야 아니야? 그치? 이렇게 양쪽 끝이 고정되어 있는 걸 우리가 다시 읽어봐. 특정 영역 안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 정상 상태에 있다라고 하고 그걸 정상파라고 하네요. 쭉 마저 읽어보니까 그림 1에서의 각 점은 진폭이 0인 마디며 얘들아 봐봐. 양 끝에 마디가 고정되어 있으면서 파동이 밑줄 치세요. 2분의 1 파장의 정수배로만 나타난다. 사실 이거를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해. 쌤이 가서 설명을 해주면 얘들아 여기 봐봐. 자, 얘는 지금 이렇게 마디가 하나 있지? 이걸 너네한테 설명을 해줬어. 얘는 2분의 1 파장이래. 그럼 2분의 1 곱하기 1로 설명할 수 있겠지? 자, 근데 마디를 두 개로 나눴을 때에는 2분의 1 곱하기 뭐인 거야? 2인 거야. 그치? 그럼 얘는 2분의 1의 정수배로 가고 있는 거 맞아 틀려? 그럼 마지막도 가봐. 2분의 1 곱하기 뭐 해야 돼? 3 해갖고 이렇게 정수배로 가고 있네. 그럼 이제 여러분 이해 갔지?
파동이 2분의 1 파장의 정수배로만 나타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 자, 그러면서 얘들아 좀만 더 읽어봐. 즉 정상파는 허용되는 파장이 특정 파장의 정수배로만 제한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뭐 3분의 1 곱하기 1, 3분의 1 곱하기 2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수배만 인정을 할 거래.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전자를 정산파로 가정하면 밑줄 쫙! 전자를 정상파로 가정하면 파장이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서 얘들아 위로 올라와 봐. 자,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이야. 얘들아 사실 2분의 1과 1 사이에는 숫자가 있어 없어? 엄청 많지 않을까? 근데 그 2분의 1과 1 사이의 숫자 우리가 고려한대 안 한대? 그럼 이거는 연속적인 값이야? 그냥 2분의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분의 3 하고 이렇게 가잖아. 여기 사이에 숫자가 없다라는 점에서 불연속적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좋고, 얘들아 결국엔 슈레딩거의 원자 모형은 얘를 설명하기 위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왜 불연속적인지 이 파동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것도 연결이 되지? 자, 그러면서 슈레딩거는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원자에 대한 양자 역학적 모형이라는 걸 제안했대요. 쭉 한번 마저 읽어보도록 할게. 자, 3차원 공간에서 전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 x, y, z의 함수가 있었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네모해봐. 수소 원자의 파동 함수라는 걸 한번 고려했다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 고려해보자 라는 이 단어를 잘 봐야 되는 게, 고려하다라는 건 우리가 이거를 지금부터 볼 건데 이걸 고려할 때 얘를 넣어서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자, 근데 가서 D 읽어봐봐. 얘들아 떠올리다라는 건 내 원래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야? 머릿속에 있는 게 기억이 안 나. 그거를 떠올려보자 할 때 그런 말을 쓰는 거잖아. 그럼 떠올려보다라는 건 얘들아 기억해내다라는 뜻인데, 이거 기억해내다라는 뜻 맞아 아니야? 그냥 우리 A를 좀 B에 고려 좀 해보자. 우리 그냥 생각하고 헤아려보자 라는 이러한 뜻이잖아. 그럼 이거 맞아 틀려? 그치? 그래서 얘를 바로 이렇게 골라줬어야 되는 거야. 즉 얘들아 문맥에 넣어서 그 말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자꾸 봐야지 이게 단어에 대한 감이 쌓여. 사실 쌤도 단어 문제 틀릴 때 있단 말이야. 왜냐면 너무 생소한 단어가 나오면 틀려. 근데 많이 해보다 보면은 얘는 여기 이 맥락에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대 하는 그 감이 생기거든. 그 감을 여러분이 좀 쌓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일단 4번 이렇게 골라주면서, 자, 새로운 이론이 나왔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읽어만 봐보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어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어떤 입자에 주목하고 있어? 전자에 주목하고 있잖아. 그럼 전자의 위치와 전자의 운동량을 동시에 알 수 있대 없대? 없다라고 고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의 정확한 움직임이 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하지만 같은 거 나오면 쌤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잘 체크해 놓으라 했지. 하지만 근데 새로운 말이 나왔어. 파동 함수의 제곱값. 얘들아 쌤은 이걸 구하는 방법도 모르지만 아까 파동 함수는 이런 게 파동 함수 아니었어? x, y, z 이것을 제곱한 어떤 값이 있나 봐. 근데 그 값은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갖게 된대. 그래서 그 값은 얘들아 뭐랑 관련이 있냐면 밑줄 특정 점 부근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래. 얘들아 우리가 아까 정확한 전자의 위치나 운동량 이런 건 모른다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동함수의 제곱값을 통해서 여기쯤에 전자가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어떤 확률을 계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너네한테 계산하라고 했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 하고 끝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점 1과 점 2에서 전자를 발견할, 얘들아 그냥 확률도 아니고 뭐래? 상대적 확률. 예를 들어 이거야. 야 여기서 발견할 확률이 높아, 여기서 발견할 확률이 높아. 즉 얘들아 우리 전자 위치 알아 몰라?
우린 전자 위치 모르고 여기서 발견될 확률과 여기서 발견될 확률을 비교하는 게 상대적 확률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전자를 발견할 상대적 확률은 자 계속 이어서 와야 돼. 두 점의 좌표에 따른 방금 얘기한 것처럼 파동 함수값을 제곱한 후 이들 사이의 비율을 계산해서 요 상대적 확률이라는 걸 얻을 수 있대. 예를 들어서 점 2의 함수값의 제곱에 대한 점 1의 함수값 제곱의 비율을 말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거는 점 2의 비율을 보는 거야? 점 1의 비율을 보는 거야? 점 2에 대한 점 1의 비율은 했으니까 1의 비율을 보는 거겠지. 그러면 1에서 발견된 확률을 보는 거겠지? 그래서 옆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점 2에 대한 점 1의 비율은 100이라면은 점 1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점 2에 비해 100배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드디어 마지막 문단이 됐네. 자,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가 보니까 따라서 파동 함수를 아까 제곱해서 여기서 발견될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할 거래. 그래서 얘들아 여기 한 번만 봐봐. 그림 위에 A와 같이 전자의 확률 분포라는 걸 그릴 수 있대요. 근데 요거 한 번만 밑줄 치고 갈까요? 어떤 점의 농도는 그 점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표시한 거래. 그럼 칠판 봐봐 얘들아. 칠판 봐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다들 눈 봐봐. 자, 여기서 발견할 확률이 높을까? 여기서 발견할 확률이 높을까? 어디가 농도가 진해? 1번, 2번 중에? 1번이 더 진하지? 그치? 그러면 얘들아 그 말 이제 이해 갔지? 이거 너무 쉽지? 어떤 점의 농도는 그 점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표시한 거래. 근데 얘들아 그러면은 얘들아 무조건 1번에서 많이 발견 2번에서는 적게 발견할 확률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좀 말이 이상하다. 좀만 더 읽어봐. 이때 얘들아 네모 한 번만 해줘.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핵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얘들아 핵에서 멀어질수록 농도가 연해지고 있는지 봐볼까? 어때? 맞아? 핵에서 멀어질수록 농도가 뭔가 감소하고 있는 거 맞는 거 같지? 자, 그럼 이거 여기까지 맞는 거 같아. 근데 얘들아 이 다음부터가 문제였어. 이 다음부터 따라서 수소 핵 주위의 공간이 그림 위에 A같이 겹겹의 껍질로 쌓여 있다라고 가정하면 여기서부터 밑줄 각 껍질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그림 위에 B와 같이 특정 거리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할 것이다. 얘들아 너네 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 왜냐면 여기 와봐. 아까 분명히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어떻다 했지?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다고 했지. 근데 가까울수록 높아 안 높아?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여기 가서 높아졌지. 그러면 여기서 한 말이랑 다르잖아. 완전 이상한데? 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좀 눈치가 있는 친구는 이거를 봤을 거야. 봐봐. 얘는 그냥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었어. 그 다음에 얘는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었어. 그래서 요걸 살짝 구분해서 읽어야지 이 글이 제대로 읽혔던 거야. 근데 우리 모두 그렇게 못 읽지? 쌤도 그렇게 못 읽었어. 그래서 그냥 일단 읽어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B와 같이 특정 거리까지 증가하다 감소할 거래. 근데 왜?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기 봐봐 얘들아 그 이유 여기 설명해주고 있어.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당연히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감소한다. 여기까지는 얘들아 우리가 읽은 거 맞아 틀려? 맞지. 근데 껍질의 부피는 증가할 거라는 거야. 껍질의 부피. 얘들아 봐봐. 여기 봐봐. 자, 요 조그만 요만큼에서 발견할 확률이 높을까? 요만큼 전체에서 발견할 확률이 높을까? 이 전체에서 발견할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이 껍질의 부피까지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저 읽어보니까 여기 또 우리 네모해야 돼.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여기다 네모해 주세요.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아까는 그냥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었는데 이번에는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그걸 뭐라고 한대? 방사 방향 확률은 이처럼 방사 방향 확률은 증가하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방사 방향 확률은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또 문제 관련된 거 나오네. 이때 얘들아, 방사 방향 확률이라는 건 얘들아, 껍질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라는 걸 잘 생각해야 돼. 자, 이게 최대값이 나타나는 핵으로부터의 거리. 얘들아, 일로 와봐. 자, 방사 방향 확률이 최대값인 이 핵으로부터의 이 거리 있지? 이게 R이잖아. 그치? 예를 들어 이거잖아. 핵으로부터 전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R로 놓은 거지? 그 다음 이 전자가 원운동을 한다 했었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한 이 R이 누구랑 일치하냐면 특이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보어 모형의 궤도 반지 이름과 일치한다. 얘들아 칠판 봐봐. 아까 얘들아 여기 봐봐. 보어 모형의 전자는 원자핵 주변에서 특정한 에너지 준위, 핵 주변에서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서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고 했잖아. 이 R과 일치하대. 근데 우리 아까 보어 모형은 뭘 가진다 했지? 또 문제가 있었잖아. 얘는 얘 한 개를 가진다라고 했잖아. 그럼 얘 완전 없어진 줄 알았지? 한 개를 가져서. 근데 슈레딩거가 발견한 이론에 따르면 보어 이론이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보어 이론이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얘들아? 슈레딩거가 구한 최대값이 나타나는 핵의 거리랑 보어 모형의 반지름이 일치한다라는 건 보어 모형이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보어 모형 맞아 하고 슈레딩거가 얘도 정말 잘했어 하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이론이라는 거야.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면 이제 진짜 문제를, 자, 총 6개잖아. 그치? 쌤이 그래서 6분의 시간을 다시 줄 거야. 요 6분 동안 최대한 여러분의 답을 다시 한번 잘 고쳐보도록 하세요. 자, 차분히 해봐, 차분히. 아, 6번은 쌤이 풀어줬으니까 5분만 줄게요. 빨리 해, 너네. 야, 너 이거 지금 맞지? 쌤이 더 갖고 싶잖아. 너 이거 틀리면 진짜 그냥 너도? 아까 선생님이 이거 다 해줬잖아. 들었어, 안 들었어? 자, 고칠 때는 근거가 있을 때만 고치는겨.
30초 남았어요. 자, 우리 5분 됐다. 이제 쌤이랑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우리 거기 친구 2명 손가락으로 대답해봐. 빨리 해. 그치. 자, 우리 이거 5번 안 골랐으면 진짜 수업 안 들은 거임. 자, 5번 읽어보니까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첫 번째 모형 이름은 뭐였지? 보어의 원자 모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다른 모형은 누구 거였어? 슈레딩거를 차례대로 설명한 거 너무 맞지? 나머지 볼 필요도 없어 얘들아. 지금 딱 요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답이 이제 5번이 되는 거고요. 자, 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했을 때 얘들아 1번부터 봐봐. 자, 들뜬 상태의 수소 내 원자는 원래 높은 상태가 되어 있다 했잖아. 1문단에서. 그래서 1문단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하면서 빛을 방출하는 거 너무너무 맞았어. 자, 그 다음에 2번. 양쪽 끝이 고정된 현의 파동은 마디가 꼭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했었나? 쌤이 아까 손가락 누를 때마다 마디 추가할 수 있다 했잖아. 그러면 마디 수가 2개로 고정된다라는 말은 없었는데 하면서 바로 2번을 여러분이 골라줬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나머지 한 번 더 봐보면은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은 아까 쌤이 파란색으로 햇빛의 스펙트럼 1문단에서 얘기해줬었네. 얘네는 연속적인데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은 불연속적이다 하면 당연히 동그라미 해야겠지? 자, 그 다음에 불확정성 원리. 얘들아 어느 부분에 있었냐면은 여기 4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게 불가능해서 움직임을 알 수 없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당연히 파동함수를 통해 움직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불가능하다. 우리 4문단을 통해서 이게 맞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어. 그 다음에 원자핵 주변의 2점. 우리 아까 4문단에서 X, Y, Z 하면서 1, 그 다음에 또 점 2 하고 있었던 거 기억나? 그래서 걔네 파동 함수를 제곱한 값의 비율, 상대적 비율은 각 점에서 전자가 발견돼 상대적 확률의 비율과 같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 비율만 알 수 있었다고 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답은 2번이구나 확인해주면서 3번으로 넘어가 주세요. 자, 근데 우리 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쌤은 가를 한번 다시 읽고 와볼게. 자, 가급적 칠판 보세요. 전하를 띤 입자, 예를 들어 전자겠지. 전자 같은 애가 얘들아 가속도 운동을 한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전 물리학 이론에 위배됐기 때문에 보어의 모형에 뭐가 있다고 했었어? 한계가 있다고 했었잖아. 그럼 얘들아 3번 가서 봐봐. 근데 보어의 이론이 왜 한계가 있어? 그 가를 추론한 내용이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 이거를 열심히 읽어보니까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은 전하를 띤 입자, 전자는 가속도 운동을 할 때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대요. 그래서 밑줄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원 운동이라는 걸 한다면 전자의 속력이 일정하더라도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는 속도가 변화하는 가속도 운동에 해당한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건 앞에서 얘기한 걸 좀 더 구체화한 거지. 즉 전자는 무슨 운동을 한다고? 원 운동도 하지만 가속도 운동도 한대잖아. 그래서 얘들아 만약에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 전자가 가속도 운동을 하면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해줬지. 이걸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야. 전자는 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된대요? 감소하게 된대. 그럼 얘들아 이것부터 상상을 해야 돼. 야, 나는 너네보다 과학을 안 배운 지 오래됐어. 난 고등학교 때 배우고 안 배웠잖아. 자, 심지어 나 문과니까 1학년 때 배우고 안 배웠단 말이야.
근데 난 이것만 보고도 이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칠판 봐봐. 자, 얘가 핵이야. 얘가 전자야. 전자 움직이는 애니까 원래 무슨 운동한다 했지? 원래는 직선 운동만 하지만 여기 둘 사이에 뭐가 있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직선 운동하려는 힘과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얘가 무슨 운동을 하게 돼? 얘가 원운동을 하는데 심지어 이 전자는 원운동 플러스 무슨 운동도 한대? 가속도 운동을 하면은 뭐가 된대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려는 에너지가 감소한대. 그럼 끌어들이는 힘은 그대로인데 움직이려는 힘이 감소하면 얜 점점 어떻게 될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지. 왜냐면 운동은 못하고 끌어당기는 힘만 남은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지? 자, 이거랑 관련된 게 몇 번이야? 이거랑 관련된 게 2번인 거야. 얘들아 2번 읽어봐. 원형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전자는 운동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어디로 접근해? 핵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지. 인력은 그대로인데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으니까. 근데 그럼 얘들아 이 말은 아까는 뭐라고 했어? 핵과 전자 사이에 에너지 준위가 일정하다라고 했잖아. 특정한 에너지 준위라고 했잖아. 그럼 얘 반지름 바뀌면 돼, 안 돼? 바뀌면 안 되는 상태로 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반지름 지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여기 보니까 바뀌지.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보어의 모형이 한계가 있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렇기 때문에 답이 2번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겠지. 자,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이제 또 우리 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4번의 얘들아 기억은 보어의 이론을 말하고 니은은 슈레딩거의 이론이래. 그럼 얘들아 지금 보어의 이론 기억은 3개가 맞아. 자,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번만 봐봐. 기억은 3개나 맞았어. 뭐하고 뭐를 지우면 좋을까? 기억만 지우는 거야. 빨리 기억만 봐라. 봤어? 자, 얘들아 생각보다 쉽다? 왜냐면은 봐봐, 쌤 봐봐. 얘들아 대충 아까 우리 불연속적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원운동이 불연속적인 게 보어의 이론임? 원운동이 아니라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바로 X하고 가야 돼. 근데 얘들아 그 다음부터 봐봐. 그 다음부터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특정한 값,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만 위치, 다 똑같은 말이지. 심지어 5번도 한번 가볼까? 수소 내 원자 내 전자가 특정한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이네. 특정한 궤도면 반지름 안 바뀐 채로 그대로 그 원운동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뭔 소린지 모르겠어. 얘는 그러니까 얘 제껴야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제끼면서 얘들아 우리는 2, 3, 5 중에 답을 골라야 되잖아. 근데 슈레딩거의 이론은 얘들아 전자라는 입자가 아니라 뭐에 주목했지? 파동에 주목을 했잖아. 그래서 읽어보니까 니은은 수소 원자 내 전자가 특정 파장의 정수배 파장만을 갖는 정상파 특성을 갖기 때문에 불연속적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불연속적이면서 하면서 우리 거기 뒤에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유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 그래서 얘는 맞는 거 같아 하고 이렇게 고를 수 있어. 자, 근데 그래도 우리 나머지도 보긴 해야 되잖아. 2번 봐봐. 얘들아 우리가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건 맞지? 우리 얘 위치는 정확히는 모른다 했잖아. 왜냐면은 위치도 모르고 뭐 움직임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운동량도 모르고 하니까. 근데 얘들아 이게 우리 슈레딩거의 이론이었나? 하이젠베르크인가 뭔가 그 사람의 불확정성 원리랑 관련이 있었잖아. 그러면은 이것 때문이라고 설명한 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니은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뭐뭐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서 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워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얘들아 거리가 계속 변화한다라고 하면 돼, 안 돼?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유지해야지만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안 돼 하고 이렇게 지워줘야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넘어와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5번인데 얘들아 5번은 나는 과학을 좀 배웠다 하면 다 3, 4번 중에 고민해. 근데 쌤이 아까 오문단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걸 짚어줬어. 아까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라는 것과 껍질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구분해야 된다 했었지. 자, 그럼 다시 가서 봐서 나를 이해한 내용이잖아. 나는 그냥 전자를 발견할 확률인지 껍질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인지 다시 보고 와. 뭐야? 오, 바로 나오잖아, 얘들아. 나는 그냥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아니라 껍질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최대값으로 나타나는 핵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했지?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사실 뭐 과학만 배웠을 때에는 3번을 고를 수 있겠지만 4번 방향 확률이 최대일 때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와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에너지 준위가 일치한다라는 건 결국에 얘네의 반지름이 같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겠지? 왜냐면 아까 핵과 전자 사이의 이 거리가 반지름이자 특정한 에너지 준위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더 적절한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골라줘야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요? 자, 마지막 6번의 답은 아까 얘기한 대로 4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쌤이랑 같이 한번 쫙 정리해봤고 당연히 이제 다음 주 오기 전까지 뒤에 있는 변형 문제 잘 풀어갖고 와야겠지? 자, 모두 고생했어요.